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과장평가실장 허준혁이고요. 저는 오늘 제품 환경 규제 전망 및 대응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정과장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스킵하면서 좀 진행하고, 이 정과장 평가를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이해를 해야 환경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과장 평가는 제품 및 서비스 이 정과정에 대해서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과정, 두 번째는 정량적으로 표시한다는 부분인 건데, 정과정을 표시한다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 사업장 말고, 즉 제품 생산에 대한 부분 이외에 원료 채취나 부품 제조, 그리고 제품 사용과 폐기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정량적으로 표시한다는 부분인 건데, 사실 제가 25년 전에 환경과 관련된 대학교를 처음 입학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 때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시험 분석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가운을 입고 시험 분석실에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의 환경 영향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평가하는 책을 읽어줬었는데, 이 정과점 평가는 사실 시험하고는 좀 다르고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환경 영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물질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포장재, 폐기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환경 영향이 나오는지를 표시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정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 말고 우리 1차 협력사라든가 2차 협력사에 대한 그런 기업들의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도 똑같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분이 말씀드렸던 시험 분석의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 수집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수집을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기업들이 데이터베이스를 1차, 2차까지는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뭐 광물을 채취한다거나 이런 최종 단계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의 원료 물질의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ACI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초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기초 데이터를 통해서 ACI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전과정과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료 채취부터 부품 제조, 제품 생산, 사용, 폐기 이렇게 단계별로 환경 영향이 분리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단계별에 대한 부분이 기업이 얼마만큼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서도 공정별로도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협력사에 대한 부분도 각각의 협력사 또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다 구분해서 환경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환경 영향 범주별로 계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한데, 제품 A와 제품 B가 어느 단계에서는 자원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A가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각각으로 계량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것이 정과점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정과점 평가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냐면은, 결국은 정과정을 본다고 하니 스코프 3,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스코프 3에 대한 배출량이 계속 많다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구적으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제 아젠다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국가들도 그렇고 사실 규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있는 대기업들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액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자니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정부가 작은 기업마저 규제를 통해서 통제를 하자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장에게 맡기겠다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스코프 3에 대한 부분을 보자니 공급망이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부나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시장의 규제를 맡기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통제를 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결국 스코프 3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이제 우리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너네 우리한테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니? 라는 요구를 받으셨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께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배출량이 나오는지를 값을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배출량을 산정해봐. 이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좀 더 강화돼서 도입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C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AC에 대한 환경 규제를 말씀드리면은 AC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것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검색량에 대한 부분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기술원에서는 아까 검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ACA를 통한 제품 환경 성적 표지라는 인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1,200개 정도의 신규 인증 제품을 인증을 신규로 부여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1,0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사실 저희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렇게 뭔가 환경 성적 표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도 아닌데 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규제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사업장에 관련된 규제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품과 관련된 규제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 표시된 규제가 제품 관련된 모든 규제가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16개 규제 중에서도 8개 규제가 AC에 대한 방법론을 도입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4가지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인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은 사실 굉장히 간소한 AC의 방법론을 적용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1차나 2차 이런 데이터 수집까지 가지는 않고요. 주요 환경성에 영향 큰 6개 부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프랑스는 탄소 배출 개수를 줬습니다. 근데 이 탄소 배출 개수를 줄 때 아시아와 뭐 유럽 이런 부분에서 차등화해서 줬어요. 그리고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스코프 3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해운 운송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보다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해운 수송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전력에 대한 부분은 한국이 유럽을 따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아리백이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자체는 청정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전력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프랑스가 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한 이유는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가격 베이스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다 값싼 중국차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을 시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규정입니다. 배터리 규정 같은 경우에는 ACE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처럼 간소한 방법론이 아니라 정말 풀 ACA 방법론을 도입하게 될 건데요. 이 배터리 규정 같은 경우에 도입 배경은 사실 유럽이 예전에 자동차 강국이었죠. 근데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값싼 전기차 때문에 미국과 중국으로 자동차에 대한 패권을 좀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권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려는 부분에 대한 소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광물 자원이 굉장히 값비싼 광물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세미나를 가다 보면 순환 자원에 대해서 유럽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값비싼 이런 원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유럽 내에 묶어두고 그다음에 섬유나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줄이기 위해서 순환 자원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규제가 원래는 25년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좀 늦어요. 늦다 보니까는 원칙적으로는 25년 2월에 시행이 되려고 했었었는데 현재로서는 26년 하반기 정도에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배터리 규정에 대한 하위 법령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26년 하반기에 시행이 될 수도 있고 뭐 27년으로도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동차인데요. ACA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협력사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다양한 공급망이고 정가전 평가를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정가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수행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가전 평가가 도입되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년 6월부터 자발적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유럽은 했지만 사실 이 자발적 보고를 산업계에서는 자발적 보고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후단에 배터리 규정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때 앞으로 이런 규정들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 디자인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딱딱딱 품목을 정했잖아요. 에코 디자인 규정은 정확하게 품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가전 평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ACA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도 공개를 할 거고
환경 발자국도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자원 재활용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공개를 할 건데, 여기는 제품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H사의 자동차가 이미 3종에 대해서 전기차 지원금을 받다가 그 보조금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1종에 대해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타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배터리 규정과 자동차 규정을 통해서 앞으로 ACA를 통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에코 디자인 규정을 통해서는 전 제품군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규정을 보게 되면은 주로 내용은 7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품 단위 탄소 발자국을 공개를 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유는 아직 이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 한 개에 대한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탄소 발자국을 공개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부분인 거고요.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능 등급제를 적용하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음으로써 배터리가 탄소 발자국이 나오는 부분을 좀 더 등급화해서 세분화하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라벨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라벨링을 해가지고 좀 더 쉽게 표기를 할 수 하겠다. 그 다음에 제3자 검증의 의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딱 앞선 주제가 그린워싱과 뭐 공급망 실사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기업이 탄소 발자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라고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3자 검증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터리 여건을 하겠다는 겁니다. 배터리 여건을 도입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7번째로는 이제 최소 재활용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25년 2월이 시행돼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 건데, 첫 번째는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 등급제를 적용하는데, 그 부분에서 3자 검증까지 병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자동차 탄소 배출량 공개가 자발적 보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자발적 보고죠. 근데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 부분은 이 배터리 규정에서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규정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에코 디자인 규정인데,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품군들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ACA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ACA를 통해서 저희 우리나라의 환경성적 표시 인증제도 같은 부분이 유럽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런 정과점 평가를 통한 인증 제도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14년도부터 통합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유럽 홈페이지에서 좀 내려가가지고 이게 좀 어려운 거구나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올해 4월 달에 좀 의외의 내용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올해 4월 달에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 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작업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25년도에서 30년도까지의 중기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선 적용 대상 제품 22개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재, 중간재, 에너지 관련 제품 해가지고 22개를 명시를 한 부분인 거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유럽 내에서 환경 발자국에 대한 통합 제도를 연구하는 JRC에서 진행이 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18개월의 유예 기간은 부여할 예정인 부분인 거고요. 대상 제품이 지금 22개만 나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종 소비재 및 중간재는 28년도에 중간 평가를 통해 가지고 확대를 할 것이고, 에너지 관련 제품은 26년 말에 확대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22개 제품군에 우리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정과점 평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제품군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객사가 이 대상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고객사는 ACA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혹은 우리 회사의 자료가 아니라거나 환경 발자국 같은 인증 결과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2개 대상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제 뭐 수리 가능성 점수라던가 재활용 비율을 넣는 부분이 있고, DPP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DPP에 대한 부분이 큰 것은 아닙니다.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모든 정보를 일원화시켜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이 이 DPP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미상품 판매 파기 방지에 대한 조항은 나중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보니까 특히 명품 의류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방어를 위해서 팔리지 않는 제품군들을 계속 폐기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에코 디자인이 고려했던 부분은 탄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탄소 발자국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은 환경 발자국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물에 대해서 환경 영향 부여를 너무 많이 가중시키게 되면은 그것 또한 지구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영향 분들을 보겠다는 부분이 에코 디자인에서 담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탄소만 보고 기후변화만 했으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를 감축할 것인가에서 연구를 할 때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DPP를 통해 가지고 QR코드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제공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에코 디자인 규정에서는 아까 제가 22개 제품군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최종 소비재에 대해서 섬유 의료가 27년도 도입 예상입니다. 자동차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자동차 규정이 25년 2월에 시행될 거라고 했었는데 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섬유 의료도 27년도에 시행된다고 했을 때 밀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에 우리가 섬유 의료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산정을 하겠다는 최종적인 작성 지침, 그러니까 환경 발자국을 어떻게 산정하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럽이 늦을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뭐 포함되려고 했었던 세제나 페인트,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 개선 가능성이 낮아져서 미선정이 된 부분인 거고,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고려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제품과 관련된 규제는 시밤이잖아요. 시밤이 가장 타격이 크다는 부분은 관세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에코 디자인을 통한 환경 발자국은 시밤보다 산정에 대한 절차나 방법론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야 우리가 추가 요금을 냈으면 됐었죠. 근데 배터리 규정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등급제나 이런 걸 통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납품 자체가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출혈을 감수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와 신발용 PEF에 대해서 25년 4월 달에 산정 법문론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럽에서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 13년도에 연구를 진행했지만 아까 그게 수면 위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13년부터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어라고 하면서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동일한 방법론으로 환경성 주장을 하는 부분으로 지향점을 가는 부분이 맞고요. 그 동일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한정 방법론을 통일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의류 및 신발에 대한 PEF,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카테고리 룰이라 그래가지고 환경 발자국을, 제품의 환경 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한 작성 지침에 대해서 5년간에 걸쳐서 완료가 된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하위 카테고리는 좀 더 세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후변화 이외에도 다른 부분을 보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16가지 영향 범주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16가지 영향 범주를 고려할 때 최소 4개 이상의 환경 영향 범주를 고려하도록 할 거고, 우리가 이번 연구에서 단일화된 환경 발자국 점수 방법론을 이유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거든요. 기후 변화에는 좀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물 발자국이나 자원 발자국에는 좀 더 적은 발자국, 그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온실가스만 줄인다고 해가지고 이 PEF에 대한 단일화 점수가 낮게는 안 될 거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골치가 아파진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도입할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 디자인 규정을 통해서 효과가 명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기술원을 다니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똑같은 여론조사를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환경성을 평가를 할 때 이런 친환경적인 제품군들을 구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이 사실은 아님은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타겟이다기보다는 B2B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도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공급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태까지는 그 계약 기업과의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분에서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라는 부분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납품하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4kg 미만의 알루미늄만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둬가지고 납품 제도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얘기 나오시는 부분 질문이 그거예요. 트럼프 2기가 투입됐는데 그대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며칠 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에서 목표를 수립했을 때 지금의 야당에서 산업계에 너무 큰 부담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죠.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미 국가적으로 약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부분을 줄이지는 못했어요. 다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감축 비율을 높였을 뿐이고요. 다시 정권이 바뀌었죠. 현 정권에서도 강하면 강화인 부분인 거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에서도 트럼프니까 가능했던 부분인 거고요. 트럼프도 바뀌겠죠. 기업들이 뭐 트럼프 임기 동안만을 보고 정치를 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시장이 미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유럽은 이미 자기가 우선적으로 강하고 하고 있다는 사업에서 많은 좀 소유권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와 같이. 근데 본인들이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이 환경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폈을 때 세계 각국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유럽이 우리가 탄소를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세계 각국이 불만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와 그 정부처럼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서 동참하겠다는 부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발자국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발자국, 자기네들이 이미 앞서가고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국의 이익이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이 미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럽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 이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설령 우리가 미국 시장만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LCA 개념, 정과점 평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고객사 중 한 곳이 유럽과 물류를 하고 있다거나 유럽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협력사인 우리 기업에게도 이런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가가 약속으로 보시고 이것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과 EU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에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사업장 단위와 제품 단위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온실가스를 가장 감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생산량을 늘리는 걸 거예요. 생산량을 늘린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생산량을 늘리고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생산 효율은 좋아지고 에너지 효율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제품 하나당의 탄소 배출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단위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건데 대기업에서 사업장 단위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분명히 우리한테 납품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은 제품 단위로 보게 되면은 이쪽 기업이 훨씬 제품 단위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데 사업장 단위로 본다고 해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에 대한 부분이 규제가 도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배출 중심에서 제품 정과정 중심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근데 EU가 그런 속내를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대기업도 그렇고 이런 많은 기업들이 말은 환경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자기네 기업의 이권을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런 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되면은 모든 제품이 됩니다. 근데 그 제품군의 한정에는 에코디자인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는 관세보다 더 어려운, 더 난감한 규제를 통해서 도입이 됐는데 거기서
비교 특성을 가지고 도입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난감한 상황 부분이거든요. 제가 검증 제도도 있고 아까 검증 기간의 유효 기간에 대한 부분을 질의 부분이 있었었는데, 우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적표 제도 같은 경우는 한 번 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의 유효 인증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런 검증 제도 같은 경우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서도 인증을 한 번 주게 되면은 3년이나 5년에 대한 인증 기간을 부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효 기간이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배출권 거래대나 이런 거에 신고할 때 당연히 매년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쪽에서도 매년 단위로 요청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한국이 해외로부터 검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는다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FT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외 국가, 특히 EU 국가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상하고 상호 인정을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수월하게 정화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ACI DB 구축을 확대하고 이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 2로 불리는 전개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개에 대한 선택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력 같은 경우에도 한 3년에서 4년 처음을 두게 되면은 전력 1kW당 탄소 배출량이 3에서 4% 정도 줄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ACI DB를 개발을 해야만 산업계에서 정가전 평가를 통해서 제품 환경 발자국을 산정을 했을 때도 좀 더 줄어든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산업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단위로서는 기반 구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뭐 바쁜 시간에 오셨지만 사실 제가 3개월이나 4개월 전에 강의를 했다 그러면은 에코 디자인 규정 과연 글쎄 시기대로 도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올해 4월 달에 딱 나오면서 이거 생각보다 빨리 혹은 적게 도입이 될 수 있다고 의사결정 저조차도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세미나에 다니시면서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을 해야만 그때그때 기업이 판단의 주체나 의사결정이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자료인지 아니면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자료를 판가름하려고 하면은 내부적인 인력 양성이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 거고, 매년 단위로 SCA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데이터 부분을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우리 기업까지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